안녕하세요. 북서영 카페 여러분. 오늘은 이제 전공 역사 기출 20년 기출 문제 분석 강의를 해볼게요. 자, 여기 이제 전반적인 문제 수준이 상당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어려웠는데 올해도 더 어려워졌어. 그 어려움의 그 수준이라는 게 좀 약간 질이 달라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담답형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안 봤던 기출 부분 제외하고 지역적인 부분에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온 방면에 그래서 좀 어렵게 느꼈죠. 근데 이번에는 어 그 이 어려움 정도가 이제 그 작년 질과 달리 수준과 달리 어 약간 이제 기본서가 아니라 기본서 외적인 내용에서 되게 많이 나왔고요. 특히 이제 서양사 같은 경우에서는 그런 경향이 심했고, 역교본 같은 경우에도 작년 같은 역교본은 한국사와 세계사에 비해서 좀 딱딱 떨어지는 부분이 많고 또 기출 주제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 연도의 역교본은 상당히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기출 주제에서 나온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보면 알겠지만요. 그렇지만 기출 외적인 주제들이 좀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딱딱 이게 담답표가 떨어지거나 서술형도 이렇게 딱 개론서에 있는 내용들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적용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그 채점하시는 분들 보면 이 역교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채점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것 같아요. 예, 저도 이제 답안을 이제 제시를 할 때 이 역교론 부분 같은 경우에는 딱딱 떨어진 몇 문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제 가능성 있는 의견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답안 제시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1번 문제를 이제 풀어보기 전에 요거 이제 답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그 예상 답안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그냥 우리가 논의해서 했던 거고 원래 이제 채점 기준이 따로 있겠죠. 예, 근데 이 채점 기준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그 익명 게시판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카더라 이런 식의 이제 말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언뜻언뜻 간접적으로 접하긴 하지만 거기에 있는 말들이 거의 100% 신뢰성이 별로 없거든요. 예, 그래서 되게 제 경험 볼 때는 10명, 그 10개 중에 9개는 거짓말이야. 그 중에 진실은 한두 개 달려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답안을 이제 예상 답안을 만들었냐 하면, 제가 이제 일단은 일주일 동안에 이제 여러분들이 논의했던 그 답안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예상 답안 정리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분 논의했던 것 중에 이제 관련된 자료를 찾고 근거를 찾고 그리고 이 근거에 따라서 확실, 유적, 가능성 의견, 그다음에 단순 의견 이렇게 이제 네 가지 부류로 나눴고요. 확실한 것은 답안 근거가 확실한 거. 그러니까 주로 답답형이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확실해요. 이거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거고 유력이라는 것은 답안 근거가 확실하지만 또 반대쪽의 근거도 존재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로 서술형인 경우가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확실한 답안이 근거가 있어도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그 채점 기준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잖아요. 예, 그래 갖고 이제 유력 답안을 이제 적어 놨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확실하고 유력까지는 이제 칼퇴를 할 때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답안이고 가능성 의견 같은 경우에는 맥락은 언제 알겠어요. 방향성은. 근데 근거를 확실히 찾을 수가 없어. 이게 비슷한 근거는 있어도 이게 이거다 이 지문에 맞는 근거를 찾을 수 없거나 그다음에 이제 아예 찾을 수 없지만 맥락은 맞을 수 있는 어떤 필요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이제 가능성 의견을 이제 달아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의 의견 중에 단순 의견들이 되게 많아요. 근거가 없는 주관적 의견들 되게 많아요. 예. 이게 일종의 뇌피셜 어디에서 카드다.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근거 없을 경우에 단순 의견을 적어 놨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막 자기 주장을 하신 분도 있는데 주장 들어보면 그럴듯하지만 근거가 전혀 없어. 예. 그 사실적 팩트도 안 맞고요. 예. 그런 경우에는 단순 의견을 다 적어 놓았고요. 자, 이렇게 해 갖고 제가 인제 이렇게 해서 1 번부터 해서 23번 문제까지 이렇게 이제 배점 기준표에서 예상 답안을 이렇게 적어 놓고 정리를 좀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답안을 근거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할 거고요. 물론 이건 예상 답안이기 때문에 실제 답안하고는 또 다를 수가 있어요. 아무리 근거를 제시해도 교수가 "이거 답이다."라고 주장하면 그냥 교수 답이 채점 기준이 되는 거야. 우리는 따질 수가 없어. 왜? 답안이 공개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이게 따질 수가 없어요. 상당히 불합리한 점도 있어요. 예. 근데 저도 그거는 좀 이해가 돼요. 다 공개를 안 한 이유는 좀 이해가 돼요. 왜냐면 이 역사라는 것이 해석이 다양할 수 있잖아요. 예, 객관적 팩트 외에는.
근데 이제 답안을 공개할 경우에는 당연히 그에 대해서 주관적 의견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게 또 이해관계에 걸리다 보니까 이렇게 뭐 소송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아무도 누구나 거기에 가서 문제를 안 낼 것 같아요. 문제를 내더라도 진짜 뭐냐면 누구 따질 수 없는 그런 객관식 시험 있죠. 6.25 전쟁은 몇 년에 일어났습니까? 이런 식의 문제밖에 낼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좀 약간 이해는 하긴 해요. 그렇지만 하여튼 이렇게 답을 공개를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실제 답안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확률적으로 볼 때 근거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으면 이렇게 이제 뭐냐면 제시를 했다. 이런 걸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1번 문제 볼게요. 1번 문제는 정통적으로 교육과정 관련된 문제가 나와요. 교육과정이라든지 뭐 교육사, 역사교육사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 올해 이제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서 문제가 나왔죠. 네, 그래서 역사과 해서 있는데, 아마 이제 2015년 개정이 나지만 여기 보시면 2018년 162호니까 15년 개정을 수정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있지만 실제로 2015년 개정교육과정은 그 차이는 없어요. 예, 그 내용들 보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예문이 나와 있고요. 거기 들어갈 내용 중 그 역사 성격과 관련된 내용 중에 들어갈 수 있는 키워드 적어놓으라는 그 답안인데, 대개 교육과정에서는 이렇게 키워드 적어놓은 답안들이 주죠. 그래갖고 이제 교육과정 공부하실 때 예전에도 제가 이제 강의 시간도 얘기했지만 대개 목적, 성격, 평가 요거 세 가지 각 과목별 이런 것들 중점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번에 중학교 역사 성격이 나왔고요. 거기 중학교 역사 성격을 보시면 이제 대주제를 딱 보시면 그 앞부분에 두 개는 세계사죠. 그 다음에 여기 뒷부분에 두 개는 한국사예요. 그래서 한국사, 세계사를 같이 하죠. 중학교에서는요. 중학교 역사에서는 한국사, 세계사를 같이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한국사를 먼저 배운 다음에 세계사 그렇게 배우고 했는데, 제가 작년에 이제 중학교 경력 1년을 해봤잖아요. 중3을. 근데 되게 보면 이게 한국사만 배워. 한국 근현대사 배우고 그 뭐냐면 세계 근현대사 보면 아예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이렇게 고대어를 배우면 뭐 한국사 고대 배우면 세계사 고대를 배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섞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세계사 공부를 하는 것 못하는 것을 이제 좀 방지하려고 한 것 같아요. 자, 그럼 하여튼 일단은 기억에 들어갈 것은 용어는 뭐냐면 세계사죠. 세계사. 예. 그래서 이제 그 여기 있고 역사 과목 세계사 영역과 관련돼서 먼저 탐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가 관련돼서 또 뭐죠? 한국사를 이제 그 배우죠. 그래서 한국사를 배워서 이제 뭐냐면 세계사적인 어떤 시야 이해도 조직한다. 이렇게 이제 답을 구성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세계사와 한국사를 이제 조화롭게 하자. 근데 이런 게 이제 뭐 새삼스러운 게 아니라 예전에 이와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 기출문제 나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한국사의 어떤 특성과 세계사의 보편성을 강조한다. 동시에 역사를 배울 때. 마찬가지로 이제 요 보편성과 특성은 이제 다시 한국사, 세계사에 또 연결시켜 갖고 이제 한 거야. 그러니까 말만 달라서 그 문제를 낸 거야. 키워드가 다르지만 그 보편성과 특성 요거와 연결시켜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냈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있고요.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2점짜리 문제인데 되게 이제 성격 부분만 좀 키워드 중심으로 외워두시면 금방 풀 수 있고, 아마 이제 예전에 나왔던 그 문제들 볼 때 그 이렇게 교육과정 관련된 유형은 이런 유형들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 공부하신 분들도 그렇게 공부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죠. 2번은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에게 문명이에요. 에게 문명. 그래서 이제 에게 문명은 이제 오리엔트 문명과 그리스 문명으로 넘어가는 그런 고대 그리스는 가도기 문명이고 우리가 청동기 문명이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BC 30세기 또는 20세기라고 또 있고요. 그래서 요때 도리아인들이 남침해왔던 이제 시기까지 대개 이제 BC 한 12세기 이렇게까지 볼 때 에게 문명 이제 시기를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 여기 에게 문명에서 이제 어디에 시기를 해당하냐? 에게 문명은 시기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하나는 이제 미노스 문명, 크레타 문명이라고 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크레타
문명을 바탕으로 한 미케네 문명 이렇게 있는데 요 부분은 이제 미노스 문명을 중심으로 해서 나중에 미케네 문명의 이제 글자까지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파리의 여인이 나오죠. 프레스코와 고고학자 아더 에반스라는 사람이 이 크레타 섬에서 어디에서 이걸 발견했냐. 자, 요거는 이제 크노소스라고 하시면 돼요. 크레타 섬 중에 이 크노소스라는 도시국가가 있어요. 여러 도시국가 중 제일 큰 그 도시국가인데 요 크노소스 궁전이 있어요. 일명 미노스 궁전, 예, 미궁이라고 하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예. 그래갖고 이제 요걸 내서 크노소스 또는 미노스 궁전 이렇게 이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뭐 어떤 분은 미노스, 미노아 이렇게 쓰신 분인데 이건 사람 이름이거나 크레타 섬의 왕을 지칭할 때 그렇게 이제 했기 때문에 요거는 안 될 것 같고요. 예, 크노소스 또는 미노스 궁전 이렇게 쓰야 답이 될 것 같아요. 예, 거기에 이제 미궁에서 발견된 프레스코아를 일종의 이제 예칭이죠. 파리 여인 이렇게 이제 불렸던 거고 이 부분은 이제 서총이라든지 서기의 부분을 좀 읽어보시면 금방 풀 수 있어요. 최근에 이제 이번 시험을 보시면 알겠지만 서총 부분이 좀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다고는 좀 예문에서 그런 것들이 많은데 서총은 예전에 서계 보조 교재에서 봤는데 서총도 좀 많이 봐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서총이 서계에 관련된 부분 중에 자세한 내용들이 되게 많거든요. 여기가 자 그다음에 요게 이제 그 기획에서 그러니까 기획은 이제 아까 얘기한 크노소스 궁정이죠. 발견된 문자체계는 처음에 상형 문자였지만 이게 이제 이 상형 문자를 뭐라고 하냐면 선상 A 문자라고 해요. 성상 A 문자. 예. 그렇지만 이것이 뭘로 발전됐냐면 성상 B 문자로 발전됐어요. B 문자. 성상 A 문자는 주로 이제 크레타인들이 사용했던 문자고요. 성상 B 문자는 미키네인들이 사용했던 문자예요. 근데 이제 이 크레타 섬이 이제 BC 14세기, 15세기 기준으로 해서 처음에는 성상 A 문자로 있다가 나중에 성상 B 문자로 이렇게 바뀌게 되거든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미키네인들이 크레타를 공격해서 이 크레타를 지배했기 때문에 선상 A 문제, 선상 B 문제로 이렇게 발전됐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죠. 그래서 선상 A 문자는 지금까지 뭐냐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해석이 안 됐어요. 네, 그것이 그래서 왜 지금까지 해석이 안 되냐면 선상 A 문자는 인도 유럽어족이 아닐 것이라 보고 있어. 미케네인들이 인도 유럽어족 계통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좀 발견이 힘들었고 다만 이제 선상 비문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나와 있지만 나중에 20세기 들어와서 벤틀리라는 사람이 이제 그걸 해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초기 그리스의 모태가 됐던 글자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고 그래서 선상 비문자를 사용했던 미케네인들은 인도 유럽어족 계통이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상 비문자를 통해서 미케네 왕 그 문명의 어떤 특징들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 선상 비문자도 나중에 이제 도리아인들의 공격을 받잖아요. 이 도리아인들이 공격을 받으면서 이게 없어지게 돼. 그래갖고 이제 한동안 그 당시 도리아인들이 이제 공격을 받고 없어진 동안 BC 12세기에서 BC 8세기 고대 그리스 국가가 이제 등장할 때까지 이제 글자를 사용하지 않은 암흑 시대가 오죠. 보통 다크에이지라는 그 시대가 그러다가 BC 9세기에서 8세기 넘어가면서 페니키아로부터 이제 영향을 받아서 고대 그리스 문자가 이제 등장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에게 문명에 관련된 문제가 한번 나왔고 이 에게 문명에 관련된 문제는 그 여기 기초에 나왔나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예전에 나왔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아주 객관식 시즌 때 그 문제를 냈어요. 그 에게 문명에 딱 한 문제 났죠. 네, 뭐 그래서 이 애기 문명이 요게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기출 주제를 공부하실 때 여기 보시면 좀 요령을 피워가지고 공부하는데 그 할 때 뭐 3년을 제외하고 그 기준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예전 문제는 아예 안 보고 뭐 중간에 있는 이제 이런 그 책을 내 3년을 제한 그 문제를 중심으로 보시는 분이 있고 맨날 기출 연도를 따지는 분도 있는데 이러면 이제 기출 주제 공부가 안 돼요. 이거는 진짜 맨날 혼혈성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이게 뭐냐면 점수가 안 나와. 기출 공부할 때.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책을 내 문제까지 다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 자체가 안 나올 수 있지만 최근의 문제 중에서 그 연관돼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 특히 역교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향이 심하거든요.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그다음 3번 문제를 볼게요. 3번 문제.
자, 3번 문제를 이제 보면 여기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한문 사료는 제 밑에 그 다운 받으시면 그 기출문제 분석표 밑에 이제 적어놨으니까 이제 보시고 여기에서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어떤 정치 기구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고조사인지 그 당시 조선왕조 실록에 있는 정치 기구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자 일단은 기업과 관련된 그 내용은 도평 의사가사 그 다음에 있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6조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도표 의상사의 권한을 이제 점점 없애고 조선 초기 때 이걸 6조로 이제 분산시키는 그런 관련된 내용들 그 적어놨는데 요 도평 의사사하고 이제 관련된 내용들은 예전에 도병마사 연결되던 시험 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6조 직기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의정부 서사제 바뀌는 과정에서 요 관련된 도평 의사의 역할 변화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아시면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기출문제 분석을 잘 하시면 풀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있고 참고로 이게 이제 도평 의사사에 도당이라는 게 있어요. 도당. 예, 여기가 이제 도당이라는 그 고조서 원문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당이라 적었는데 아마 이것도 맞게 해줄 것 같아요. 왜냐면 도당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최고 간부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도평 의사사가 고려 말이나 조선 초기 때 최고 높은 데니까 도당이라 써도 맞게 해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또 원문에도 그게 도평 의사들 지칭할 때 이 도당이라고 또 지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기출만 이제 풀면 풀 수 있다. 특히 이제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서양사에 비해 세계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쉬운 데서 좀 나왔어요. 요번에는요. 그래서 특별하게 진짜 지역 말단적인 문제도 있어요. 뭐 어떤 그 일제 시기 때 그런 단체 쓰는 거 있죠. 나중에 있지만 지금 전반적으로는 제 생각엔 좀 무난한 것 같아. 한국사 부분은. 예. 근데 내년에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예, 내년에. 그러니까 이제 요 정도 나왔기 때문에 요 정도밖에 공부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왜냐면 추세가 없어요. 임용시험에는. 맨날 그 작년 기준 가지고 맨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작년 기준은 다독하고 지역적인 부분만 공부하겠다 해서 이렇게 방침을 세우고 공부를 했는데 막상 뚜껑을 보니까 지금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예, 기본서에 이제 벗어나는 문제도 있고 완전히 이제 뭐냐면 학업 모의고사나 제 모의고사를 제껴두고 이제 문제를 내는 게 되게 많고요. 또 어제 여성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짜 저 여성사 보고 놀랐어요. 이게 진짜 역사학 관련된 문제인지 사회학 관련된 문제인지 정체가 불명한 과목의 문제를 낸 거야. 그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낸 거야. 지금 자유분방대로. 근데 내년에는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 그러니까 항상 작년과 뭐 재작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옛날 그 공부를 해야겠다. 그런 거 생각 버리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 어떻게 어떤 방법 나올지 모르니까 어떻게 튈지 모르니까 이렇게 나왔다가 내년에는 또 진짜 쉽게 나오면 어떡할 거야. 16년처럼. 예. 그러면 또 와가지고 이제 게시판에다가 막 출제자 욕하고 막 해도 소용없네. 출제자 안 들어줘.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제 의대 입장이니까 갑이 어떻게 하는 걸 보면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어떤 유형이 있는 문제라도 나올 때 최선의 방법에서 답을 제시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을 접해보고 이렇게 문제 푸시는 연습도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자 3번 문제 있고요. 4번 문제 볼게요. 4번 문제를 보면 이건 이제 이것도 뭐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건 아니지만 문제를 풀어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면 동계 정도만 이제 잘 읽으면 풀 수 있는데 그냥 위진남북조 시대 때 일어난 영가의 난과 관련된 거죠. 영가의 난. 예. 영가의 난은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이때 위초고를 잠깐 통일했던 나라가 서진이죠. 예. 서진은 수도를 어디로 하고 있었죠? 그렇죠. 낙양으로 하고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일단 낙양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래도 이제 있지만 파랑의 난이나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그 나라가 분열됐고 그 과정에서 남북녀의 유연이 일어나서 결국엔 날 뒤집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했는데 이걸 이제 총칭해서 이제 우리가 뭐하면 영가의 난이라고 해요. 영가의 난. 그래서 영가의 난을 기점으로 해서 56국이 이제 시작되는 어떤 기점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진의 수도 영가의 난 이 정도는 여러분들 뭐 이제 기본으로 이제 익혀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이제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동영상 개론이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죠. 예, 그래서 이걸 많이 책 읽으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문제야. 4번 문제는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죠. 이 5번 문제도
시험 문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구한말 관련된 문제인데, 근데 이제 약간 이제 뭐냐면, 그 당시 대한매일신보를 뭐냐면, 발행을 막을 수 없었던 이유를 쓸 때 좀 어려운 문제죠. 예, 그 정도인데, 일단은 기획과 관련된 신문은 이제, 요거는, 제국신문이라는 걸 볼 수 있죠. 뭐냐면 국문신문이고, 하층민과 부녀자들을 이제 했던 신문이다. 그래서 이걸 이제, 뭐냐면 암신문, 그러니까 좀 비칭이죠. 암컷들이 보는 신문이라는 뜻인데, 제가 이제 뭐냐면 이걸 비하시키기 위해서 말한 게 아니라 그 당시 그렇게 불렀어요. 자, 하여튼 이 제국신문은 뭐 그냥 시험 문제는 안 나왔어요. 기출은 안 나왔지만, 이건 수능 정도의 문제예요. 솔직히 말해서 수능 정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정도만 열심히 읽으시면 풀 수가 있어. 이 부분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나는 이제 신문지법이죠. 신문지법. 그래서 이 신문지법을 통해서 일제가 이제 뭐냐면 우리나라의 어떤 신문 발행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뭐냐면 어 그 결정하고 그리고 검열하는 제도가 이 신문지법인데 이 신문지법도 그 통감부에서 만드는 4대 악법이죠. 예. 그래서 이 정도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있으면 금방 풀 수 있어. 그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시험 문제는 안 나왔지만 기출 문제는 안 나왔지만 그냥 수능 수준의 교과서 정도의 수준의 문제예요. 예. 근데 약간 이제 여기에서 어려움을 느낀 게 이제 여기 대한매일신보와 관련된 내용인데 대한매일신보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영국인이었던 베델이 사장이 있었던 신문이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왜 나중에 불구하고 그 당시 일본이 이 신문반을 맡지 못한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대한매일신보가 상당히 이제 반일적인 신문이고 의병운동도 상당히 높게 평가를 했고 그런데 왜 막았지 못하느냐? 첫 번째 이유는 그냥 여러분들 쉽게 답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영국인이었죠 베델이. 그래서 영일동맹 관계 때문에 이걸 이제 막지 못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부터 좀 어려웠어요. 이게 두 번째 답이 뭐냐 가지고 이제 있는데 일단은 제가 국편의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게 있더라. 이게 항실 자본의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이 터치를 못했던 이유. 이때 항실 자금의 지원이라는 것은 고종의 어떤 자금의 지원을 받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논문이나 그런 책에서 보면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그 당시 그 치해법계라든지 영사재판권이 있었죠 영국이. 그래서 이것 때문에 터치를 못했다. 뭐 이런 내용도 있는데 요거 중에 한 뭐 그냥 두 가지 쓰시면 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지만 이게 이제 첫 번째 의견 우리가 알고 있는 통상적인 영일동맹 때문에 그랬다는 거 외에 두 번째 의견 쓸 때는 좀 약간의 좀 배경 지식이 많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문제는 아니야. 요 부분 문제는. 그래서 5번까지는 이제 무난하게 들어가요. 예. 자, 그러면 6번 문제 볼게요. 자, 이 6번 문제부터 이제 점점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자, 요거는 뭐와 관련된 역교동 관련된 문제인데, 이 역교동 문제인데 우리가 보통 통상적인 역교동 문제하고는 완전히 다른 유형의 문제죠. 뭔가 알 수 있는 것 같지만 뭔가 못 푸는 문제. 그러니까 누구나 풀 수는 있지만 답이 정확하게는 모르는 문제. 뭐 예매모호한 문제들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일단은 이제 그 내용을 보면요. 선교사의 중학교 역사 수업의 연구일지다. 나는 가를 토대로 두고 교생에 의해 작성된 역사 수업 연구 안내서이다. 자유롭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이거 역교동 교수님들이 상당히 시간을 많이 투자하신 그 지문 같아요. 예전에 이제 지문들 보면 아주 이제 요렇게 그 논술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이제 그 지문들이 없었거든요. 이런 지문들을 아주 강하게 만들고 이렇게 문제를 냈어요. 이게 요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역교동 문제도 마찬가지야. 머리를 상당히 굴려가지고 만드는데 하여튼 이게 이제 쭉 있는데 이게 내용이 많기 때문에 뭐 다 불려드릴 수는 없고 여기 내용을 보면 조선 전기와 관련된 수업, 그러니까 조선 전기 뭐 성리학과 관련된 수업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쭉 주제학습을 이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뭐 교과 내용을 가지고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선 성리학의 수용과 정착 관련된 내용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먼저 물어보는 거에 따라서 한번 답변을 좀 얘기를 해보죠. 예. 일단은 첫 번째가 뭐냐면 미출신 기획의 학생들 고려요. 선교사가 디귿의 수업을 설계할 때 검토할 점을 쓰시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기획을 보기 전에 배우게 될 학생들의 입장 고려하기 그 앞부분을 좀 볼게요. 자, 거기 이제
단원 보면 주요 학습 내용을 선정하고 내용 체계를 만드는 결과 교사로서의 나의 인지적 특성과 역사 교육에 대한 관점이 반영이 되고 그 점을 발견되었다. 하지만 이들 배우게 되는 학생들에 대한 고려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조선전기 단원에 대한 수업을 설계하며 무엇보다 나의 문제의식에 대한 연구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렇게 했는데, 자, 일단은 요 앞부분까지 볼 때는, 여기까지 볼 때는 이게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갈색 책에 보이는 내용이 있어요. 갈색 책을 볼 때 역사 교육을 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때 이제 뭐냐면 교사로서 인지 특성, 역사 교육관, 그 다음에 학생들 어떤 상태, 이런 것들을 고려해라. 그래서 이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갈색 책에 있는 그 내용들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디귿을 수업할 때 어떤 걸 이제 해야 되냐. 일단 이제 그 갈색책 129페이지의 내용 보면 학생들은 이제 수업 설계할 때 고려할 점을 이제 쓰면 수업 내용이 주체가 학생들의 역사 이해 능력 수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는 거예요. 역사 이해 수준에 적합함을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업 내용이 학생들의 관심이 있는 걸 검토해야 된다. 그러니까 배우게 될 학생들이 고려할 요소 두 가지를 갈색책에서는 그 당시 이제 이해 능력 수준, 그 다음에 관심과 흥미도 이런 걸 두 가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를 쓰시면 답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요거는 이제 갈색책에 있는 거고 예전에 13류 기출 문제 그 당시 이제 그 역사 설계나 이런 것들 수업을 고려할 때 그 고려할 점들에 대해서 나온 적이 있어. 그 지문으로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이죠. 니은에 들어갈 말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선교사가 이제 역사 수업 연구 안내서를 만드는데 주제 선정, 관련 연구 검토, 교수 학습 내용 선정, 그 다음에 교수 학습 활동 구상 등등 있는데 요 흐름도는 제가 못 찾겠어요. 요게 이제 아마 이제 요거는 여기까지는 쭉 내용을 보니까 어떤 뭐 논문에서 낸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냥 그 취재자가 임의대로 그냥 선정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확실한 것은 요 지금 선교사 수업 설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주제 학습이야. 지금 주제를 제 중심으로 해갖고 학습 내용을 조직하죠. 그래서 교수 학습 방법 주제 학습이었고, 그다음 주제 선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주제 학습이 제일 중요한 게 주제 선정인데, 자 주제 선정 관련돼 갖고 이제 파란 책하고 녹색 책에 주제 학습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제 해당 당원에 대해 자신의 문제의식에 따라서 가르칠 주제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주제 학습할 때는 뭐가 선행해야 되냐면 문제의식이 선행돼야 돼. 그 문제의식에 맞게 그 넓은 역사 내용 중에 그와 관련된 걸 찾아서 하는 걸 제시해야 된다. 이게 어디에 있냐면 파란 책이 있어요. 주제 선정할 때 고려할 점들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 니은에 들어갈 거 뭐냐? 그러면 여기 보면 주제 선정할 때 주제 결정하는 거 선정할 때 이제 내용들 들어왔으면 다른 내용 선정의 어떤 주제 학습의 내용, 주제 선정 방법을 써야 되겠죠. 그래갖고 이제 이거 이제 녹색 책에서 제가 답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주제에 대한 심층적인 탐구를 통해 탐구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 신조를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의 문제를 탐구하여 해결하여 그 주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주제 설정한다. 그래서 주제 설정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관련된 걸 녹색 책에 썼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 파란 책에 주제 선정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써놨으니까 요것도 녹색 책에 있는 내용이 나올 거 생각해서 집어넣고 그 단서가 됐던 게 뭐냐면 활동 영역에 보면 정도전의 정치 사상이 탐구라든지 그 다음에 활동은 왕세제 입학식 탐구가 두 개가 있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왕세 입학식 탐구라든지 정도전의 이상의 탐구 이 두 가지 이상을 묶어가지고 주제 설정할 때 어떤 것이 효율적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탐구 능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 신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이제 연결시켜 갖고 제가 이제 답안을 제시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와 나를 근거로 해요. 선교사의 교육과정 교과서에 관한 관점을 쓰고 밑줄친 니은의 교사 전문성의 관계를 교육과정 매겨 서술할 것이요. 근데 여기는 갈색 책에 비슷한 근거가 나오긴 하죠. 그래서 이제 교과서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보면 두 가지 관점이 있잖아요. 하나는 절대적으로 이제 이걸 받아들인 관점이고 또 하나는 도구적 교과서 관이죠. 근데 이제 내용을 전반적으로 필요오죠. 절대적인 게 아니다. 뭐죠? 도구적 교과서이죠. 그래서 대개 7차 교육과정이나 개정 부분은 이 도구적 교과서관을 선택해요. 도구적 교과서는 절대적으로 이제 교과서를 접근하는 게 아니라 수업 참고 자료로서 하나로서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예. 물론 제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예. 교육 과정상 그렇다는 거 갈색체 그 내용이고요. 도구적 교과서과 관련돼서는 예전에 한번 그 한 2, 3년 전에 기출문제 한번 잠깐 언급됐기 때문에 뭐 그동안은 말만 약간 이제 써서 바꿔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교육 과정 부분이 있으니까 교육 과정 관련된 문제들 넣어서 교육 과정과 교과서를 그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교사가 선택적으로 선정한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삼는다. 이런 맥락의 서술을 두면 되게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줄치 니은과 교사 전문성의 관계를 교육과정을 매겨 서술할 것. 자, 밑줄치 니은의 내용을 보면 나의 문제의식에 따른 연구 과정인데 이것을 교사 전문성의 관계를 교육과정에 매겨 서술할 것. 아, 이건 진짜 제가 아무리 이걸 답을 기본서를 이제 다 뒤져봐도 요 내용이 없더라고. 예. 그래서 소위 말한 작문을 해야 돼. 그럴듯하게. 그래서 이게 물론 출제 교수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낸 것 같긴 한데 이 근거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기본서가 선 없어요. 예. 그러니까 어디 뭐 논문책이나 이런 데서 낸 것 같아. 예. 아니면 교수가 그냥 자기의 이미지 좋은 내피셜로 해갖고 그냥 적당히 써는 식으로 낸 것 같은데 하여튼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하는 이제 뭐 답안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올려놓은 답안들 이제 볼 때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수업 과정을 연구할수록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되고 이를 통해 교육 과정을 재조직할 수 있다. 물론 이 외에도 답안이 이제 가능해요. 제가 이제 거기에 있는 적용 답안 들은 일단은 이제 일종 예시 답안이기 때문에 이런 문맥에 쓰시면 거의 대부분 답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그래서 요 6번 문제 딱 한 번 문제 딱 풀어봤지만 이 역교도 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냈다. 그래서 예전에는 진짜 기출 중심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딱딱 떨어지는 부분에서 냈고 물론 적용하는 문제가 있긴 있었죠. 뭐 한리찬 사단이라든지 뭐 서술 문제 어떻게 할 것이야 이런 문제도 있지만 그 비중이 아무리 높아도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요번에 너무 많았어. 그 답안을 정확히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뭘 하긴 물어보는 것 같은데 답안은 누구나 쓸 수 있지만 이게 정확한 채점 근거를 잘 몰라요. 예. 자, 그래서 제가 요번에 이제 느끼기는 이 역교론 부분에서 상당히 당락이 결정됐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다른 내용의 이제 문제는 되게 쉽거나 되게 어렵거나 해갖고 변별력이 없는데 역교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점 기준에 따라 뭐 칼체나 물체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예. 자, 뭐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내년에 역교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이렇게 이제 검토하는 이제 적용하는 문제들 내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자, 이제 나중에도 또 얘기했지만 적용하는 문제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팩트는 알아야 돼요. 예, 기본적인 내용을 암기하고 있어야지 뭐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지. 암기 없이 그냥 순전히 내피셜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이제 여기 딱 보시면 요거 뒷부분에 교사의 뭐 전문성 관계 요거 외에는 뭐 그러니까 뭐 10문제는 한두 문제 정도밖에 없고 실제로는 암기가 좀 더 어느 정도 될 수 있어야지 그걸 풀 수가 있는 문제예요. 적용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내년엔 또 어떻게 나올지 몰라. 예. 요렇게 나왔다가 교수들이 이제 채점을 한번 지도하는 과정에서 그거 뭐야? 너무 이제 중구난방으로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제 채점 물론 교수들이 직접 채점을 하지 않지만 이제 들어가 갖고 이제 여가 유사 답안 이런 것들 이제 관리하고 있잖아요. 피곤해지니까 더 에라 모르겠다. 예전으로 돌아가자 해갖고 또 문제 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공부할 때 항상 그 작년을 기준으로 공부하시면 안 돼요. 예, 몇 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게 흐름을 보고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을 보고 이제 공부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 볼게요. 자, 7번 문제는 이제 보면 일단 이 문제는 이제 뭐냐면 당송 시대 때 당나라 때 되죠. 예, 당나라 때 그런 이제 전매제도 그러니까 소금의 전매제도와 관련된 변화와 관련된 내용인데 종전의 기출문제 유형은 아니에요. 예. 그렇다고 해서 아예 풀 수 없는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 관련된 내용이 이제 한의중이라든지 강좌에도 나왔기 때문에 좀 약간 꼼꼼하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맞출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7번 문제는. 자, 일단은 여기 보면 기역에 들어갈 황제와 디귿에 들어갈 인물의 순서대로 쓰시오. 그리고 밑줄치 니은과 리을의 차이점을 중심하여 두 법의 특징을 쓰시오. 자, 자치통감의 기록에 따르면 제후기가 촉이라는 건 지금의 사천이죠. 사천을 피난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안사의 난이 일어나니까 장안을 벌이고 그다음 현종이 사촉을 튀었죠.
그때 이제 그 현종에 기획에 들어서 현종이야. 예. 현종에게 심각한 군비 부족 해결을 위해서 강해 지역은 어디냐면 양쯔강 유형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양쯔강과 이제 해당과 해수 지역이죠. 저 양쯔강 하류 지역을 의미하는 건데 그때 당나라에서 제일 부자 지역이 요 지역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상조하여 강해 조율사를 이제 했다. 그러면 강해 조율사는 강해 지역, 양쯔강 하류 지역에 있는 조와 노동력 이런 것들 이제 직용 뭐냐면 징용 그 조와 용을 뭐냐면 거둘 수 있는 어떤 특수한 임무를 띠고 있는 그 사직이다 이렇게 보시면 사직이라는 것은 왕의 명령을 받고 이제 황제의 명령을 받고 나가는 그런 버슬자를 얘기하는 건데 자 그래서 이제 등용했다 지덕 연간 초년에 이 지덕이라는 것도 이제 요때 하고 곧바로 현종을 죽어요. 그래서 지덕 연간은 이제 뭐냐면 숙종 때죠. 네, 숙종 때 연간 초에 나라 재정이 부족하여 그는 재욱이는 그 새로운 황제로부터 여러 도의 가겸의 담당 업무를 부여받았다. 그는 소금 전매법을 실행해서 전국 곳곳 해엄, 지엄, 정연 등을 강정하고 그 이익을 군대 비용에 충당했다. 요때 이제 실시한 이제 소금 전매법은 뭐냐면 감매법이에요. 그래서 감매법하고 이제 뒤에 유한이 실시한 통상법의 차이점을 보았는데 감매법은 뭐냐면 모든 소금의 생산에서 유통까지 모두 국가가 장악하는 방법이죠. 예, 이런 것들이고요. 그 뒤 이제 제후기를 대신해서 염정을 담당하게 된 거기에 들어갈 것이 뭐냐면 유한이라는 사람이죠. 유한은 관리가 많으면 백성들이 혼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새로운 소금 전매법을 실행했다. 자, 이때 새로운 소금 전매법이라는 것은 그 통상법이죠. 그래갖고 이제 통상법이라는 것은 소금의 생산과 추가 과정만 관에서 감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인들이 각세를 이제 내면 운반과 판매는 상인들이 담당하는 거야. 이게 이제 뭐냐면 통상법이죠. 그래서 감매법이라는 것은 생산부터 유통, 판매까지 다 국가가 관장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가의 관리 비용이 많이 들고 이제 쓸데없는 이제 뭐냐면 비용도 많이 들죠. 그래서 이걸 줄이기 위해서 일종의 그 유통이나 판매까지는 아웃소싱하는 거예요. 상인들 갖다 맡기는. 그래서 뒤에 이제 이 통상법이라는 것이 요때로 끝나는 게 아니라 후에 이제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까지 이렇게 소금을 전매를 했던 그 국가들은 다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보자. 자, 8번 문제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스콜라 철학과 관련된 문제죠. 스콜라 철학. 한동안 이제 안 나왔는데 요번에 이제 나온 것 같아요. 이번에. 예, 한동안 안 나왔다가 그래서 이제 이 스콜라 철학에 관심 있는 교수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예전에도 강의 시간 때 요 부분을 꼭 봐주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자료를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신공농이니까 이제 신학대적이니까 이렇게 했는데 신공론이라는 것은 뭐죠? 이거는 성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했던 거고, 아우구스티누스가 했던 거고, 그다음에 신학대전이라는 것은 아퀴나스가 했던 거죠. 예. 이 신학대전은 요번에 일사과 문제에도 나왔더라고요. 예. 자, 하여튼 있고, 다는 이제 뭐와 관련되는 거냐면 이제 11세기 때 이제 중세 르네상스하고 이제 부르는 시대를 이제 얘기하는데 이때 그 당시 십자군 전쟁이나 도시의 성장 등으로 해갖고 중동과의 교류를 많았죠. 아랍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예전에 잊혀졌던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다시 들어왔어. 그래서 그 당시 중동에서는 이제 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과 플라톤 철학을 계속 연구를 해갖고 신의 존재 방법을 이제 논의했거든요. 우리가 이제 유럽에서 논의하는 보편 논쟁들이 이미 중동에서 이미 이루어졌던 논쟁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특히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그 당시 그 스페인은 그 당시 누구의 지배가 있었죠? 이베리 반도는 예, 그쵸 2, 3세기 지배가 있었죠. 그래서 요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들어왔던 그 주요 도시를 물어봤어요. 예. 그래서 요게 이제 도시 이름은 토렌토라는 거죠. 토렌토. 이게 좀 약간 생소하죠? 자, 토렌토에서 들어왔다. 이게 이제 서양 중세사에 있는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요거를 쓰신 분들은 상당히 해박한 지식을 좀 가지고 계신 분 같아. 요거는 일단 기본서를 이제 본다고 해서 풀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좀 여기에 대해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제 풀 수 있는 부분이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물어보는, 그 다음 물어본 걸 계속 볼게요. 자, 그 다음 기억의 이름을 써라. 여기 보면 이제, 기억의 이름이 뭐죠? 잠깐, 나는, 신학대전 쓴 사람 누구죠? 토마스 아퀴나스. 이건 너무 그냥 주는 문제야, 그냥. 예, 주는 문제들. 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미추치 기획의 사상을 가와 내용을 비교해 쓰고, 나에게 영향을 미친 니은의 내용을 쓰시오. 일단은, 기억의 사상을 가의 내용과 비교해 쓰는 건 좀 이따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가 어디에 영향을 받는가? 이 니은에 관련된 그리스 철학 중에 당연히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슬람에서 건너온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영향을 받았다. 요게 이제 온건실제론이라는 것을 영향을 받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다만에 아리스토텔레스의 명목론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쓰신 분이 있는데 그냥 이건 좀 약간 맞지 않을 것 같아. 네. 그냥 아리스토텔레스 철학만 쓰시면 되지. 거기다 왜 명목론이니 이런 것들 쓰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명목론보다는 그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명목론 외에도 온건실제론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명목론보다 온건실제론을 쓰거나 그냥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이 명목론, 유명론이라고 하죠. 이건 좀 약간 이단적인 성격이 좀 강하기 때문에 그 당시 그 성 아퀴나스는 좀 이걸 피하고 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중에 온건 실제론 측면에서 이걸 받아들였거든요.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신학대전을 쓴 그 성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와 그 다음에 그 여기 뒤에 아퀴나스의 철학 비교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요 지문만 보고도 솔직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요거는 예. 그러니까 대충 이제 가와 그 신궁에서 썼던 아우구스티누스와 그 당시 신학대 아퀴나스의 어떤 사상적 흐름 같은 걸 쓰는 건 알고 있고 대충은 쓸 수 있는데 요걸 보고 답이 딱 뭐라고 딱 얘기할 수가 없어. 왜냐면 이 신공론과 신학대전의 차이점을 쓰려면 한 논문을 써야 돼. 그리고 이게 너무 이제 내용이 지금 주어진 그 예문이 제가 나중에 기출문제 분석을 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약간 이제 뭐라고 할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성이 이제 신의 의지에 복종된다는 건 이제 알겠는데 나에 들어가면 갑자기 구원론이 등장하고요. 거기에다 이제 인간의 이성뿐만 아니라 신의 것은 이제 뭐냐면 그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써놨어. 예. 그래갖고 요걸 이제 어떻게 이제 하냐? 일단은 제가 이제 그 부분적으로 가는 인간의 이성은 자유의지를 상실한 채 신의 의지에 복속된 반면에 그렇죠. 예정설이라는 말이 이제 신공론에 나온 거죠. 그런데 인간의 이성의 진리와 신앙의 진리는 양립 가능하고 상호 조화롭게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쓸 수 있고 아니면 플라톤의 이론을 바탕으로 구성됐으나 토마스나 아퀴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론을 구성으로 해서 신학을 구축했다. 뭐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이게 윤리와 사상이라는 교과서에 나온 거고 또 이제 요게 제가 답안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여기에서 볼 때 이제 뒤에 구원관이 나오거든요. 구원관. 예. 구원관을 물어보는 것 같기도 해요. 또 그러니까 신학대전과 신공론에 보는 공론의 비교라고 했으니까 공통적 차이점이 뭐냐. 일단은 신공론에서 얘기는 아우구스틴의 구원관이나 아퀴나스의 그 구원관은 최종적인 구원 누가 한다고 믿고 있냐면 신이 한다고 믿고 있어요. 신이. 예. 근데 이제 그 방법에서 좀 차이가 나. 이 차이가. 왜냐하면 여기 신공론 같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아니라는 거야. 인간의 이성은 신의 그 의지에 예속돼 있기 때문에 신이 모든 걸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결정한 거야. 얘가 이제 태어날 때 얘는 천국을 갈 것인지 지옥을 갈 예정을 다 누가 해줘? 신이 해준다는 거야. 예. 이거 누구하고 좀 비슷하죠? 그렇죠. 뒤에 이제 칼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비슷한 예정설. 원래 예정설은 이제 아우구스투스가 처음에 만든 거예요. 예. 원시 기독교 철학에서 나왔던 걸 이제 좀 발전시킨 건데 근데 이제 요 신학대전 아퀴나스는 인간의 이성을 이제 좀 강조하기 때문에 좀 다른 논리를 펴요. 최종적인 구원의 주체는 신이에요. 그렇지만 인간이 얼마나 이성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선행을 베풀면 그걸 보고 신이 참조해서 결정한다는 거야. 네. 무슨 말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 쓰는 구원은 신이 처음부터 먼저 결정한다는 거고 그리고 신학대전의 구원은 네가 하는 꼴을 보고 결정하겠다. 그래서 그걸 참조하겠다는 거야. 예. 근데 이게 이제 가와 나는 구원관을 지금 물어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가의 내용에 구원에 관련된 내용보다는 뭔가 좀 이제 신의 의지와 인간의 이성 이 관련된 내용이 나왔으니까 나와 연관돼서 좀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예매해. 이런 문제를 왜 내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는 알고 있겠죠, 출제자분은. 근데 이런 식의 문제를 내면 그걸 이제 애매하게 낼 뿐이면 그 푸는 사람들은 상당히 단혹스러워. 이게 선문답 하는 것처럼 아니, 내 마음 알아봐라 이런 식으로 뜻인데 이런 걸 왜 이딴 식으로 문제를 내는지 참 모르겠는데 본인이 만약에 그 수험생으로서 이렇게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고 내가 진짜 생각하는 그 내피셜 같은 것든 생각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시험 문제 내고 너 한번 알아맞혀봐라. 그걸 어떻게 맞추겠어요? 예, 머릿속에 기어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못 맞춰. 예, 그러면 분명히 자기도 이제 출제교에서 많이 시험 그 수험생이라면 뒤에 가서 욕을 할 거예요. 이런 개 같은 문제가 나왔냐고. 예. 자, 이런 문제가 요 문제 외에도 뒤에 이제 역교론이나 다른 문제 되게 많아.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거를 뭔가 남에게 뭔가 자랑을 해보려고 아니면 너 한번 틀려봐라. 이런 식의 문제야. 예. 이런 문제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 볼 때. 예. 시도 못 맞출 걸 이런 식으로 내면. 그럼 지금 여기 나올 걸 왜 그런 식으로 내? 자기가 이만큼 아니까 너 나 그만큼 잘났다. 나 그만큼 잘 이런 식의 문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했고 아마 요거와 이제 그 가하고 나 비교하는 부분은 이거는 정확히 제가 이제 기준을 모르니까 제가 여기 적용 관련된 문제 집어넣었어요. 여기 이제 가능성 있는 답안에. 예. 자, 그다음에 9번 문제 보죠. 이 9번도 상당히 이제 힘들어서 만들었어요. 제가 진짜 이 머리 굴려갖고 한 일주일 동안 굴려갖고 만드신 것 같은데, 자, 여기 보면 9번 보면 가는 이제 두 명 예비 교사가 역사적 테스트의 비판적 읽기 과정. 그러니까 필요오죠. 갈색책에서 냈다. 필요와. 자, 그래서 나와 다의 자료를 나눈 대하다. 그리고 자료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쭉 이제 시간 관계상 다 읽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제 딱 볼 때 그 당시 이제 그 갈색 책에 보면 그 역사학과 맥락화라는 부분이 있어요. 역사학과 맥락화. 역사학이 뭐고 맥락화가 뭐냐 이걸 설명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니까 이제 넘어가고 제가 이제 예전에 그 강의 시간 때 얘기를 했었고 제가 나중에 문제 분석할 때 또 이제 적어 놓을 텐데 여기는 핵심만 좀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하여튼 이런 역사학과 맥락을 바탕으로 해갖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그 당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나는 이제 정근대 시대 조공 외교 관계 특징들, 다는 이제 그 내재 외양간 특징이죠. 이건 우리가 이제 흔히 교과서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로 이제 있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자, 미주진 기획의 관점에서 나와 다를 비판적으로 읽는 결과를 쓰시오. 예. 자, 일단 기획의 관점 보겠죠. 여기에서 이제 현재 우리의 인식 체계는 기준, 가치, 정서 등의 측면에서 과거 사람들의 인식 체계가 다른 점을 유념해야 된다. 그래서 현재 가치나 인식 체계 속에서 과거를 보려는 경향을 경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현재적 입장에서 보지 말고 그 당시 입장에서 봐라. 이런 내용 같은데, 자, 여기에서 이걸 가지고 이제 나와 다에 대한 뭐죠? 비판적 인근 결과를 쓰시오. 이렇게군요. 그래서 이제 이건데, 그럼 나와 다는 이제 아까 치면 나는 조공책봉 관계, 다는 이런 내재 외양체제 이런 것들인데, 답안 써놓은 것들 보니까 대개 보면 비판적 있는 결과 쓰라고 했더니 조공책봉 관계나 내재 외양관계 체제를 그냥 요약한 문장들이 많다. 답안은. 그냥 보면 틀릴 것 같아. 이거 반대 비판적 관점을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비판적 관점을 제가 어디에서 찾았냐면 나와 다의 비판적 관점을 한국사 길잡이에 보니까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예. 꼭 이제 근데 출제 교수들이 한국사 길잡이 내용을 보고 이제 답안을 구성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다른 책을 보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비판적 관점, 근거가 어느 정도 있고 비판적 관점에 따라서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사 길잡이 내용을 보면 조공채권 관계, 실제 외교 관계를 강조할 경우에는 조공이 갖는 차등적 대외 관계를 인정하기 때문에 당시 국제관계 동태적 명무나 국가가 갖는 주체 성격을 관심을 소유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그다음 조공책봉은 보편적 형식에 불과하고 각 국가별로 맺고 있기 때문에 내용이 너무 차별적이고 그리고 책봉과 조공체제는 정근대 시대의 동아시아 대표적 외교 형태도 볼 수 없다. 뭐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고려의 국제적 위상과 자주의식 관련된 내재 외양체제 비판도 그 한국사 특강에 있어요. 한국사 길라잡이 있어요. 원간섭 이전에 고려는 형식적인 4대 관계를 수용했지만 실질적으로 대등한 수준에서 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원간섭 아래는 그 고려는 내재 또는 자주적 모습 등을 고려해
독자성이 부족되고, 그러니까 앞에서 언급했던 뭐 짐이라든지 폐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죠. 그래서 부정되고 제오고스의 위치가 강요되며 대중관계에 새로운 질서를 가져왔다. 뭐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니은에 들어갈 간접의 이용, 이거는 금방 답이 나와요. 여기 보면 이제 오늘날 관점과 증거를 통해 이해한다. 이거는 남측 측에 있죠. 이건 일상적 감정이죠. 이거는 금방 답이 쓰실 것 같아요. 왜냐면 예전에도 시험 문제 나왔고 기본서에 그대로 있는 내용인 거니까요. 근데 이제 교사가 이제 이렇게 역사학의 관점을 통해서 이제 이 앞부분 조공채권 관계를 어떻게 이제 볼 것이냐 이걸 이제 물어보고 있는데 마지막 문제는 그래서 가를 고려해서 나의 밑줄친 니은의 디귿에 이제 그 내용을 쓰시오. 그래서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서 비판적 강목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럼 가를 이렇게 볼 때 나는 이 조공채권 관계니까 조공채권 관계에 대해서 찾아보셔야겠죠. 여기 보면 나에서 채권 조공에 대해서 해석이 왜 변했는지 그 이유를 보시오. 찾아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관점에서 요 관점과 관련돼 갖고 여기 관점과 관련돼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 왜 그 이유가 변화됐는가. 일단은 이게 이제 내용을 보면 조공채pon이 이제 삼국시대와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토기신라 시대하고. 그래서 중국의 분열 시기에는 이후의 변화 내용을 쓰셔야 돼. 일단 중국과의 관계는 실리적 우호 관계에 의미해서 조공채pon을 맺었죠. 이건 형식적인 거죠. 솔직히 말해서. 그러나 7세기 때 통일왕조인 수당이 등장하니까 신라와의 당과의 관계에서는 이거는 단순히 실리적 우호적 관계의 의미가 아니라 뭐죠? 정치적 신속을 바탕으로 차등적인 외교 관계로 성격이 바뀌었다.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그대로 들어가 있어. 아마 이게 답이 맞을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그래서 요게 이제 꼭 한국사 길라잡이에서 낼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유일하게 우리가 이제 보는 기본서 중에서도 한국 길라잡이에 있는 내용이 이렇게 딱딱 들어맞는 답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맥락을 쓰셔야지 답이 될 것 같아요. 예, 제 생각에는.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 볼게요. 10번 문제. 자, 다음 자료를 읽고 이제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기 이제 가와 관련된 내용과 가인데, 여기 뭐 그 친숙한 내용, 가는 이제 예전에도 한번 시험문이 나왔던 동명왕표과 서문과 관련된 거죠. 예. 이기부가 왜 동명왕표를 썼는가? 요 관련된 내용이고요. 나는 이제 삼국사기의 이제 김부식의 얘기인데, 삼국사기에서 예전에 신라 왕의 명칭을, 참고한 자료를 제왕연대령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봤어. 김대문이 쓴 거죠. 최치원이 쓴 거죠. 최치원이. 제왕연대역이나 그다음 김대문이 쓴 단체를 이제 보니까 최치원 같은 제왕연대를 보니까 이게 무슨 우리가 쓰고 있는 이사금이 차차공이나 신라 고유 왕을 그대로 쓰지 않고 왕이라고 표현을 했다. 이것은 그 친구가 비유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그 방언, 그 신라가 그대로 썼던 왕의 칭호를 김대문의 그 서적을 바탕으로 해서 참고해갖고 그냥 이걸 이삭은 차창호 그다음 거서관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겠다. 이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동명 기억에 들어갈 것은 뭐냐? 여기는 이제 예전에도 동명한 본기, 그러니까 구삼국사죠. 구삼국사를 얻어서 동명한 본기를 보니 그 신이란 사적이 세상에 이야기된 것보다 더하다. 구삼국사는 이제 고조 초기 때 자주적 어떤 관점에 따라서 썼던 그 책이죠. 고구려 계승의식을 바탕으로 쓴 책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얻어가지고 동명왕에 있는 내용을 운문 형식으로 바뀐 거야. 그래서 산문에 이제 동명왕 내용, 구삼국사에 있는 내용을 운문 형식으로 바꿔서 이제 쓴 것이 동명왕편이다. 이렇게 쓰면 되고요. 구삼국사는 지금 남아있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가의 동명왕편의 직필, 니은의 직필가 디귿의 그 방언에 들어갈 공통된 그 정통시대 역사서술의 원칙을 쓰시오. 자, 이거는 이제 뭐냐면, 그 수리부작이야. 그러니까 사실을 기록하되 지어내서 쓰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 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신화적이고 이런 것들 이제 썼잖아요. 어떤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역사를 문학적 설화든지 그게 아니라 자기가 보고 듣고 그다음에 예전에부터 내려왔던 기록들 그대로 쓴다. 물론 이제 이거 자체 전제가 있어요. 그 보고 듣고 예전의 기록이 100% 뭐냐면 사실인 것은 아니죠. 우리가 이제 그 팩트가 그렇지만 그 사람이 그걸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쓴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수의부작인데 이게 이제 근거가 이제 한국의 역사가 역사학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삼국사기 같은 경우 수의부작 원칙에 의해 썼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걸 직서주의, 뭐,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직서주의라는 말은 대의명분과 유교적 윤리에 맞지 않은 것을 예전 핵심으로 그대로 쓰는, 이거는 이제 직서주의 원칙이 등장한 고려 후기 때 성리학적 어떤 대의명분 사관이 들어오면서 직서주의니 개서주의가 중요시 여겼고, 나중에 고려사를 쓸 때, 고려사 절을 쓸 때 기본 원칙은 직서주의지만 삼국사기 때는 아직까지 그런 의식은 없이 그냥 수리부작 사실을 기록하되 지어내서 쓰지 않는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또 어떤 건 직필 아니냐. 그러니까 직서주의 아니냐. 직서주의는 원칙이고요. 대의명분의 유교적 원리에 따라서 예전 치용을 그대로 쓴 거고, 이게 직필은 있는 그대로 쓴다는 거예요. 사전적 의미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수리부작이 더 가까워요. 그래서 수리부작으로 답을 달아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저자가 지닌 역사 의식의 특징은, 그러니까 이제 삼국사기죠. 기획의 구삼국사 비교에 두 가지 쓰시오. 자, 이 부분은 제가 이제 한국인의 역사 인식에서 이제 찾아냈는데, 자, 구삼국사가 고려가 단권, 고구려 발을 계승했던 강조한 반에 삼국사기는 고구려보다는 신라 계승 역사 의식이 강했고요. 첫 번째 답을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구삼국사기는 신화적 요소가 되게 강조된 반해서 삼국사기는 신화적 세계관을 이제 뭐냐면 배격하고 유교의 도덕적 합리주의 통해서 인식했다. 이게 답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이제 한국의 역사가 역사학이라는 책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있고요. 예.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삼국사기가 상당히 이제 사대적이다. 그리고 구삼국사 자주적이다. 근데 자주적이라는 거는 맞는데 구삼국사가 삼국사가 자주적이냐, 그러니까 사대적이냐 이런 거는 지금 학계에서도 의견이 많아. 어떤 사람은 사대적이다, 어떤 사람은 자주적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약간 차이점 들긴 좀 그래요. 요거는요.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보자. 11번 문제. 자, 11번 문제는 그 당시에 청나라시대 때 말기 때 이제 철도와 관련된 문제를 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있는데, 작년에도 이제 뭐 중국산 하지만 한국사 관련돼서 나왔지, 철도는. 자, 다음 자료를 읽고 작성 방법에 이제 따라 서술하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일단은 가와 나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이 당시 이제 너일 비밀 동맹과 관련된 거야. 너일 동맹 가와 나의 철로는 그 당시 너일 비밀 동맹과 관련된 거. 철로 비밀 동맹이 아니라 너일 비밀 동맹이요. 그리고 이제 관련된 거고 그 관련된 내용 중에 철도 이제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다는 너일 전쟁이 끝나고 나서 포츠모스 포츠담 회담은 이제 너일 전쟁 끝나고 나서 맺어진 조약이 포츠모스 조약이잖아요. 포츠모스. 예. 그래서 그 포츠모스 조약을 맺고 나서 이제 그와 관련된 부속 조약을 또 중국하고 일본이 맺었어요. 러시아하고 중국이 아니라 일본이 아니라 이게 베이징 조약이에요. 그러니까 포츠모스 조약이라고 하지만 이 포츠모스 조약이 아니에요. 다는 포츠모스와 관련된 조약, 중국하고 일본 간에 맺어진 베이징 조약과 관련된 내용, 철도 관련된 내용들이 적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보면 가와 나 조약, 그러니까 이제 너일 비밀 동맹 조약에서 이제 맺어진 부설된 철도명을 쓰시오. 요 철도는 동촌철도이죠. 동촌철도 남만주 지선. 예. 그래서 동촌철도 지선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어느 시베리아 철도가 있죠. 러시아에 시베리아 철도인데 만주 쪽으로 뻗어나가는 철도가 있어. 그래서 이때 만주 철도 이제 있는데 만주 철도는 이제 여기 북만주 철도인 동촌철도와 남쪽에 있는 철도가 있는데 여기 남쪽에 있는 이제 철도는 두 가지 나눠. 이게 뭐냐면 여기까지가 이제 동촌철도 지선을 얘기하죠. 아니 두 가지가 나는 게 여기까지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보통 남만주 철도라고 부르는 지역이죠. 그래서 이게 동촌철도 뭐냐면 지선이라고 이제 해요. 여기가 남만주 지선이라고 부르는 곳인데 답은 이제 어떤 분 남만주 철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남만주 철도가 이제 했겠지만 실제로 남만주 철도는 이제 정확히 말하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장충 이남이야. 이 하얼빈에서 연결한 여기 장충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장충 이남부터가 남만주 철도예요. 남만주 철도고 너일 전쟁까지는 이제 포츠모스 조약까지는 여기 동촌철도하고 그 다음에 동촌철도 지선이까지 있는데 여기 이제 남만주 철도 넘어가면서 여기 부분까지. 그러니까 장충 이북과 하얼빈까지를 만 이제 러시아가 가난했고요. 그 다음 그러니까 베이징 조약 이후에는 그 당시 이제
장충 이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남만주 철도라고 해가지고 일본이 가난했어요. 그래서 남만주 철도라고 쓰면 좀 안 맞는 것 같아.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동천철도나 아니면 여기까지나 여기를 통과하는 내용이 이제 남만주 지선 또는 동청철도 지선 이렇게 이제 써야 답이 될 것 같아요. 예. 이 근거 책은 삼천리에서 나온 근현대사 책이 있어요. 거기 개론서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냈고요. 그래서 이제 남만주 철도를 남만주 지서와 동일하다 이렇게 주장하신 분이 있는데 한국사 교과서나 교양서적을 갖다 내서 이렇게 주장하신 분인데 요건 틀려요. 예, 이거는 그 책이 틀린 거예요. 이 교과서 정도 수준에서는 낸 건 아니에요. 이거는 특히 중국사 교수가 한국사 책을 보고 낼 리는 없죠. 중국 근현대사 관련된 책을 냈으니까 중국 근현대 삼천리에 일본이 쓴 그 책을 가지고 낸 거예요. 그 교수님이 예전에 중국사 관련된 문제를 냈고 이번에도 중국사 나왔죠. 그 관련된 문제도 냈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좋아하는 책이 그 책이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일단 거기에 이제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게 기획의 지명이 뭐냐? 이 철도의 간선의 한 역에서 다른까지 지선을 부수할 수 있는 이 철도는 어디냐 하면 하얼빈이야. 하얼빈. 그래서 하얼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까지가 동천철도고 여기 남쪽 철도를 이제 뭐냐면 그 동철철도, 남만주 지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너일 전쟁 이후에 베르린 조약에서는 베르린 조약이 아니라 베이징 조약에서는 여기 장충에서 여기 이제 다른까지 이제 남쪽까지를 이제 뭐냐면 남만철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다번은 이제 내용을 보면 다조약을 통해서 일본이 디귿에서 만주에서 러시아로부터 양도받는 권리 두 가지 있으시오. 그래서 니은을 제외할 거. 니은은 이제 뭐 조차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등등을 제외하고 뭘 받았냐. 사실 이건 베르진 조약, 베이징 조약이죠. 그래서 베이징 조약에서는 이제 권리 두 가지 있으면 요것도 근현대에서 제 그대로 나왔어요. 장충 이남의 철도 지선, 그러니까 후에 남만주 철도를 이제 받았고요. 그래서 강상 채굴권 이걸 받았다. 강상 굴권이었는데 강산 채굴권을 좀 수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그 외에도 이제 위키백과사를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남만주 철도를 진리까지 연장하고 그다음 철도를 방어하기 일본 육군 상주 권한 강동군이죠. 이것도 아마 답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 근현대사 그 중국 근현대사 책이 나와 있어요. 그다음 동천철도를 그 병행하는 동청도가 아니라 동철도를 병행하는 철도 건설 검지. 그러니까 그 이 권리 두 가지 외에도 이제 그 예를 들어 장충이나 철도 지선, 남만 철도 외에 그 러시아가 다른 철도 그 부근의 지역에 철도를 건설하는 금지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안봉철도인데 안봉철도라는 것은 안동 오늘날 당동 지역과 봉천을 연결한 그 철도인데 일종의 이거는 이제 그 남만철도의 지선이라 보시면 되죠. 그 너일 전쟁 때 이제 일본이 전쟁 승리하기 위해서 급하게 만든 건데 이걸 이제 뭐냐 사용권을 연장해달라 이 내용 등등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이제 답을 이제 구성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다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일본 거유지 설치 허가 부분이 있는데 요건 좀 뺄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그 니은의 5조 내용에 여기 보시면 뉴슨과 다름 및 그 부분의 영토와 영수의 조차권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은 좀 약간 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요. 제가 나중에 수정할 때 다시 올릴게요. 이 부분은요. 예. 그래서 요거를 좀 빼고 보시고요. 자, A형의 12번 문제 볼게요. 다음 자료를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서 서술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가는 이제 버지니아 식민지 의회 해갖고 버지니아 법령직이라고 하는 건데, 1662년에 만들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주 내용을 보면, 영국인 남성과 흑인 여성 사이에, 그러니까 백인 남자와 흑인 여성 간의 어떤 결혼에서 태어난 그 자식은 신분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거였는데, 어린이가 이제 그 신분은 어머니 쪽에 이제 신분을 따라서 노예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판결이 냈던 거고요. 이런 관련은 노예는 어머니 쪽에 이제 신분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것이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서양에도 다 그런 관례들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어머니 그 노예는 뱃속에 이미 결정돼 있다. 뭐 이런 식의 논인데 버지니아 식민지 의회 법령지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노예무역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노예무역을 이제 유럽인데 아프리카 해안에 분한 흑인들이 노예 삼는 거다. 아마 이때 당시에 이제 18세기니까 상강무역과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을 것 같아요. 자, 하여튼 밑에 있고 즉 이 흑인은 자신의 뭘 처분할 수 없으면 처분할 수 없다. 자, 이것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자연권. 자연권. 이거는 확실히 자연권 쓰셔야 돼. 왜냐면 서울 있는 서양사 내용에 그 내용이 있어요. 자, 그래서 있고 그 외에 뭐 인권이니 그 다음에 자유권이니 재산권이니 하면서 자연권 밑에 있는 하부 권리들 쓰시는 분이 있는데 이건 좀 틀릴 것 같고요. 다만 천부 인권을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하늘부터 부여진 권리다라는 뜻인데 영어로 쓸 내셔널 라이트라는 결린 포기하거든요. 내셔널 라이트가 자연권과 동일하게 되니까 천부인권과 자연권이 거의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여기 용어를 물어보고 있거든요. 용어.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사료 있는 서양사 그 자료를 그대로 내다 보니까 자연권이 답을 설정해 놓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천부인권도 맞긴 할 것 같지만 왜냐면 용어상 큰 의미는 차이는 없어요. 예, 번역상. 그렇지만 일단은 용어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제 천부인권을 이제 가능성 있는 답안을 적어 놨어요. 여기다가. 그 다음에 이거는 누가 얘기했냐? 이거는 이제 디드로가 얘기했죠. 디드로의 이제 뭐가 하냐면, 백과전서에 있는 책이에요. 예, 백과전서.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요. 다는 이제 제임스 메디슨이라는 사람이죠.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예. 그래갖고 이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이 이제 내용인데, 문제는 기획과 이제 니은 문제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게는 그걸 답이 정해져 있죠. 문제는 요거하고 노예제도와 관련된 특징, 이게 문제가 있어. 이게 이제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핵심 단어, 독일에서 핵심 단어를 이제 사용했는데, 핵심어를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핵심어를 쓰니까 이게 핵심어가 두 개가 있어요. 한 개에서 두 개 있어요. 제가 한 개라고 생각하거든. 왜? 요게 뭐냐면, 핵심어라고 했으니까, 주요 단어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를 쓰라고 강조하게 핵심을 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개, 피부색이라든지, 그 다음에 실제 이해관계, 경제적 이해관계겠죠, 이거는 해석하면. 자, 요 두 개를 다시 써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피부색이나 실제 이해관계 중 한 개 쓰셔야 돼. 핵심어. 요거 핵심어가 1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가를 바탕으로 서구 근대 특징을 놓으니까 가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핵심어와 가 내용이 들어가 있고 가 내용이 들어가면 1점이야. 그러니까 핵심어 1점, 그 핵심어를 바탕으로 가 내용이 들어가야지만 1점. 그래서 총 2점 문제예요. 이 문제가. 예, 일단 이제 문제 배당이 되어 있고요. 자, 여기 이제 잘 읽어보면 자, 우리는 아주 가장 계몽된 시대의 피부색이라는 라는 단순한 구분을 위해서 내세워 인간에 대한 가장 억압적인 지배를 정당화했다고 사실 알고 있다. 자, 이때 가장 억압적인 지배라는 건 뭐죠? 그렇죠. 노예제죠. 흑인을 바탕으로 노예제. 그럼 흑인 노예제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단어가 핵심어가 피부색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읽으면 정당화해왔다는 거. 도대체 우리 사회에 불만의 요소가 있는 그다음 부당한 법들의 원천은 무엇인가? 도대체부터 이제 좀 날개가 달라져. 그러면 부당한 법의 원천들 무엇인가? 자, 이건 부당한 법의 원천은 뭘까요? 앞에 있는 가와 관련된 사료가 있죠. 여기 보시면 이제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이제 이때 이제 결혼한 그 자식들은 흑인이 된다. 예. 그래서 영국인 아버지와 그다음 흑인 노예와 사이에 태어난 것은 어머니의 신분에 따라서 흑인으로 결정된다. 이 내용이잖아. 자, 이 법령이 지금 뭐냐면 부당하다고 지금 주장하는 거죠. 예. 이거는 그다음 부당한 범들을 원천, 그러니까 이 법이 그러니까 부당한 원천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 이때부터 핵심어가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건 소수에 반하는 다수의 실제 관계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해관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앞부분의 피부색은 흑인들이 피부색이 다르기 때문에 검기 때문에 열등하기 때문에 노예가 된다. 이것을 정당화시켰다고 지금 하지만 만약 정당한 거는 우리가 이게 실제적인 게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잖아. 네. 일종의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잘 보면 이런 거는 흑인이기 때문에 이런 법률을 정당화시킨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뭐죠? 이 부당의 원천이 됐잖아. 실제적 이해관계. 실제적 이해관계 뭐 경제적 이해관계. 그러니까 실제적 이해관계를 쓰셔야 돼요. 실제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걸 이제 해석하면 경제적 이해관계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요 사료에 있는 단어를 쓰라고 했으니까 일단 실제적 이해관계를 쓰며
이걸 신체적 이해관계, 경제적 이해관계 연결시켜 이 가사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답이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보면 그럼 가사적에 있는 버지니아 식민지 법령직 이 사유가 어떤 사유냐 이걸 보는데 자, 이 법령직은 한 개의 법에 의해서 막 구성된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 법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법률들을 묶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마다 다 달라. 그 내용도 다르고. 예. 그래서 이제 이 법률직 내용을 보면 17세기 초반까지는 버지니아 지역의 노예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노예제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 그게 어디 나오냐면 사유를 보는 미국사에 있어요. 그 내용이. 근데 이제 나중에 그 당시 카리브해 지역의 상강부를 통해서 이제 뭐냐면 값싼 그 노예 무역을 이용해 가지고 농장들이 사탕수수나 이런 것들 갖다 팔면서 버지니아에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거야. 여기 무역에 경제에 큰 타격을 보니까 이제 처음에 17세기 초기 때 버지니아 법령이 없었던 노예 제도가 이제 노예에 관련된 내용이 이 17세기 중후엽에 들어가면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노예제도를 인정하기 시작해. 이 노예제도 인정하는 법 중에 하나가 이 1662년에 노예 그 자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양청 교훈을 할 경우에 그 관련된 법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 개의 법률이 아니라 여러 개의 법률로 구성되어 있고 초창기에 그 버지니아 식민지 법령제 안에는 이 노예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법령이 있다가 이 당시 카리브해의 어떤 상강부에 큰 타격을 받은 버지니아에서 이제 노예를 이제 데려와서 이제 제도를 인정하고 흑인 노예 제도를 인정하면서 그들 노동력을 이용하면서 형성되면서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요 앞의 내용과 요 뒤에 그 가와 관련된 내용을 때 피부색은 하나의 정당한 그러니까 자기 그 노예 제도를 일종의 정당화 시켜주는 하나의 원인에 불과하고 그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고 실제적으로 볼 때는 이 법령적으로 볼 때는 실제 이해관계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답을 어떻게 구성을 하냐면 노예 신분은 흑인 어머니 쪽의 신분에 귀속시켜 흑인 노예의 저렴한 우수한 노동력을 이용하는 실제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백일 우호주의에 따라서 노예 신분은 어머니의 피부색으로 결정된다. 노예 신분은 어머니의 피부색으로 결정된다. 이거는 다 표면적 이유야. 이것은 그 앞에 있는 법률 자체가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법률이고 그 노예 제도가 예전에 버지니아였다가 갑자기 이제 생긴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상강부역을 통해서 타격하는 버지니아 식민지에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피부색은 한 병명에 불과하고 실제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아니라고 계속 주장을 하신 분인데 저도 다 근거를 찾았어요. 자본주의 노예제도 있고 제가 근거를 제시를 했거든요. 그리고 버지니아에 관련된 사례도 그 책에 나와 있어요. 근데 계속 다른 근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게 피부색이다 주장하시는데 이 다른 근거들 다 보면 되게 이런 류의 책들이에요. 그 대중들을 위한 교황서 정도 그런 거 에피소드도 다루는 그런 책들을 가지고 온 그런 사람들은 그 노예제도와 관련된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냥 어제 자기도 보고 들은 얘기를 적어놓은 거야. 근데 이 그 뭐냐면 자본주의 노예제도의 그 책은 수십 년 동안 그 노예제도와 관련된 내용들만 연구했던 분이고 그리고 그 사례들 자체가 그 딱 보시면 알아요. 그 사례 자체가 요 사례가 딱 맞아 떨어져요. 예. 그리고 어떤 분은 버지니아 관련된 내용을 계속 얘기하는데 제가 제시한 사료를 자기 의견을 가지고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한 거. 피부색이 그걸 가지고 해석한 거는 그건 재해석한 거고 자기 주장인 것뿐이지. 이걸 이제 남의 그 자기가 주장한 근거에 맞는 사례가 아니잖아. 내가 저기 제시한 근거에다가 주장한 그 사례를 그냥 자기가 와가지고 그 뭐냐면 재해석을 해갖고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자기가 근거 똑같다고 하는데 근거 똑같은 게 아니에요. 요거는 자기 지금 논문 쓰는 게 아니라 자기 주장하는 근거를 가지고 주장하면 근거와 관련된 요 예문 사례들을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자기 근거에서 제시한 그 뭐냐면 노예에 관련된 백인 노예제와 관련된 내용은 있으면서 그 피부색과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서 버지니아 사례도 없으니까 제가 주장한 버지니아 사례를 끌고 와가지고 자기 의견을 갖다 붙인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근거가 될 수가 없어요. 자기 주장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 그 뒷받침 근거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논문 쓰는 책도 아니고 어떤 책의 근거를 가지고 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있는데 제가 좀 약간 흥분돼서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저는 이것을 상강구역에 있다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있고 그것은 자본주의 노예제도 제도에 분명히 거기에 적혀 있고요. 예, 피부색이 아니라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고 이건 피부색은 정당화시켜주는 한 논리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 사례로서 버지니아 사례를 들면서 버지니아는 17세기 초기 때는
노예가 존재하지 않았고 주로 자영농민과 관련된 농장 형태였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상강무역의 타격을 입으면서 이제 노예 제도를 이제 뭐냐면 인정하고 노예의 비중이 점점 많아졌다.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 책에 제가 이제 그 게시판에 올려놨거든요. 예. 그래서 뭐 끝까지 자기가 뭐 피부색이가 주장하면 뭐 어쩔 수 없고요. 일단은 제 그 근거를 제시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전공 A들을 이제 한번 살펴봤고요. 원래 이제 그 강의를 일요일 날 다 하려고 했는데 제가 좀 오늘 일이 있어갖고 이제 그 못하고 제가 월요일 날 저녁 때 이제 학교 끝나고 와서 전공 B를 찍고 그것보다 또 다 올릴게요. 새벽 때요.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